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 어제 컨디션 좀 안 좋았는데 괜찮으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안 좋았나요, 어제? 또 하루 만에 극복. 안 좋아요. 지금도 안 좋습니다. 힘내야죠. 네. 네. 시장도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아니, 힘 좀 내줘야 될 텐데. 제가 보는 때처럼 시장도 오락가락. 저도 아침에는 좀 힘들었다가 어제 저녁에는 또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또 산책도 잠깐 나갔다 왔었는데 사실 어제 우리 장을 보면서 어제는 좀 올라줘야 되지 않는 날이었나? 그 정도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하면서도 뭐 잭슨홀 미팅 우리 시장만 좀 왕따였던가요? 네. 경계심을 우리만 좀 이렇게 더 많이 반영을 한 건지 사실 환율의 영향도 좀 있었다는 분석이 있고요. 네. 경계심도 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유는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은 아쉽다. 저는 그래서 약하다. 선아 씨 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약간 좀 회초리 살짝 좀 옆으로 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기대감 안 갖고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저는 실망이 더 그럴 수 큰 게 네.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조금 더 우리가 네.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어떤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같이 고민해봐야죠. 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침엔 투자를 위해서 오늘도 NH투자증권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경 차장님 그리고 강미연 어드바이저님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야 돼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치네요? 화사하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경 차장님부터 인사를 살짝 또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싶은 NH투자증권의 갱블리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갱블리. 네.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경 차장님.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뭔가 약간 선거 느낌도 굉장히 조금 힘없는 아침에 미 대선이 이제 우리는 그 체제로 갑니다. 자, 강미연 어드바이저님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태진연금 컨설팅의 절세 미연 강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와. 약간 좀 떨려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한 번 다 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떠신 분들 중에 텐션은 제일 좋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각오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오늘 첫 방송인데요. 네. 저희 3프로TV와 저희 NH투자증권이 콜라보를 해서 아침엔 투자라는 방송에서도 시황뿐만이 아니라 저희 퇴직연금 또는 이제 연금에 대해서도 안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든 은퇴 후에 노후에도 여러분들 미국이나 호주처럼 노후에도 해외여행 다니면서 스포츠카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절세 방안이나 아니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거니까요. 연금에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절세 미연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절세 미인이라는 오늘 댓글이 내용 올라오고. 중에도 네, 절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으로 봤는데 우리 강미연 어드바이저님 저희 출연자들 중에 가장 손을 잘 쓰십니다. 네, 제가 설명하실 질문 때 좀 많습니다. 호주와 미국 이렇게 하면서 네, 자신 없나요? 가장 잘 썼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신나셨는데? 밝아요. 네. 언제는 그리고 저기 선아 씨 제가 안 밝았습니다. 어제 좀 아니에요? 네. 바로 어쨌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네. 상담 시작에 앞서서 오늘 또 이 시장을 분석하는 코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에게 이제 퇴직연금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 지난번에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갱블리 님도 나와주셨었고 근데 궁금하신 점이 또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이제 준비하신 내용 절세 미연님께서는 절세에 대해서도 준비하셨고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준비하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갱블리도 한번 그럼요. 브리핑을 해주실까요? 잠깐만요, 네. 선아 씨. 저희 돈 들어왔어요. 5,000원 슈퍼챗이. 와, 감사합니다. 저희 첫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송님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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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로 박다. 돈을 넣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진짜 큰일 난 줄 알았다. 네, 네, 슈퍼챗 감사드리고. 더 싸주시면 네. 개인기도 저희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씨만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갱블리님 어쨌든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가 네. 사실은 퇴직연금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는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좀 더 이제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자료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네. 오늘은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화면에 이제 같이 좀 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세세하게 와닿으실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저랑 이제 저희 또 홍스타가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좀 랩업을 하는 시간을 네. 좀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 비밀이 풀렸네. 왜요? 댓글창에 홍스타 아이디 닉네임이 있었는데 네네네. 우리 홍스타님이 들어오신 그러신 것 거군요. 같아요. 네. 그래요. 홍스타 홍별이 저는 우리 홍선의 스타를 난 바라는 아닐 거다 그랬는데 역시나 이 팀이 되게 단합이 잘 되네요. 좋다. 네. 그럼요. 무슨 네. 팀이었더라? 퇴직연금 컨설팅 2부 팀.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강미연 어드바이저님도 네. 오늘 절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쭉 네네. 한번 브리핑을 어떤 해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내용일까요? 오늘? 네, 사실 그 퇴직연금이 사실 제일 큰 문제점이 방치되고 있는 게 제일 문제인데요. 그렇죠. 방치되지 않도록 하게끔 저희가 계속 운용 방법을 안내 드릴 거고, 퇴직연금이 더 중요한 게 운용뿐만이 아니라 절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낸다고 알아주시는 거 없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절세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네. 이 절세, 오늘 뭐 절세 미연, 절세 미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절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나 퇴직연금에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퇴직소득 인출금액이 얼마인지는 또 관계없이 이 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부분인지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로 수령을 해야 그 절세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저번에도. 맞습니다. 많이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그게 한도인 건지, 그리고 이게 절세는 또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오늘은 구체적으로 저에게 쉽게. 쏙쏙 쉽게 알려주시죠. 네. 최대한 쉽게 네, 말씀드릴 네, 수 네,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퇴직연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받으셔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IRP에 이체를 하시면 만 5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원래라면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데 IRP로 받으시면 요 퇴직소득세가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을 때 그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지금 당장 내지 않고 좀 더 미뤄서 내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연금을 보통은 10년 이상 수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까지 절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렸던 게 퇴직소득 금액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이제 근무 기간이 짧으면 저희가 퇴직소득 세율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일수록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서 퇴직소득세를 아주 크게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을 꼭 활용을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너무 잦은 이직이 나중에는 좀 불리해진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 요 부분 이제 질문 주셨었으니까 네. 공식이 있어요? 뭐 계산하는 거라든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까지. 저희가 연금 수령 한도는 이제 그 계좌의 평가액과 네. 그 다음에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수령 연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연금 수령 한도는 이제 저희 분모가 10일 빼기 연금 수령 연차가 되고요. 분모. 자, 잠깐만. 네, 분모가 10일 빼기 연금 수령 연차. 네. 수령 몇 년 연차. 차인지? 네, 맞습니다. 1년 차면 10일 빼기 1이 일이죠. 12분모가 되죠. 네네. 그리고 이제 분자가 연금 계좌의 평가액이 됩니다. 이 평가액은 누가
평가액은 이제 연금 계좌에 이제 55세, 만 55세 이상일 때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 55세일 때는 내가 만 55세를 충족한 그 시점에 연금 계좌 평가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억이 입금됐지만 내가 연금을 개시할 때는 수익이 발생해서 1억 1천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연금을 개시할 때 1억 1천만 원이 됐으면 분자는 그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년 차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모가 11 빼기 1이기 때문에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1천이다라고 하면 10분의 1억 1천이 되겠죠. 10분의 1억 1천이면 1,100만 원. 거기에서 120%까지 가능합니다. 120%를 곱해주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100분의 120. 맞습니다. 100분의 120. 그러면은 이제 10분의 1억 1천 곱하기 120. 그러니까 1.2배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올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만 55세가 넘어서 다음 해에는 만 56세일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매년 1월 1일에 평가액이 이제 분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연금 수령 연차가 이제 달라질 테니까. 맞습니다. 분모와 분자가 달라집니다. 네, 요 부분에 있어서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 있어서 절세 개념으로 또 어드바이저님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든지 다 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출을 받더라가 한도 있죠. 예,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다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또 있는데요. 연간 그 연금 수령 한도 내로 그 안에서 연금을 수령하실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로 절세가 되는 거고요.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원천별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액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 절세가 되고 세액공제 받는 금액과 운용수익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5.5%에서 3.3%까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네, 연령별로 다르고요. 최초 이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를 1년 차로 계산을 하는데요. 연금 수령을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 수령 연차는 계속 1년차, 2년차 경과는 됩니다. 네, 연금 수령 연차가 1년인 경우에는 연금 계좌는 아무래도 10년 동안 나눠받게끔 세제 혜택을 드리는 계좌라서 10년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연금 소득세로 절세가 가능은 한데요. 예외적으로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차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구속성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연금 수령 연차가 6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5년 만에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게끔 세제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의 30%가 절세가 가능하고요.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연금 수령 한도에 적용이 없고요. 최대 40%까지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혁상님께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증권사에서 이 연금 수령 한도를 좀 계산해주는 서비스는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죠. 그래야죠. 저희는 최대한 저희 가입자분들께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절세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 개시를 하실 때 저희가 이제 계좌에서 당연히 그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플에서 올해 내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바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의 지금 평가액이 1억인데 내 연금 수령 한도가 1,200만 원이네. 요거를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혁사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누워 계세요. 선풍기 틀어놓고 누워 계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바이저님 그럼 계속해서 재무적 상황에 맞게 또 지급 방식 선택하는 게 다르다면서요. 이런 부분도 좀 안내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금으로 제가 계속 연금으로 수령을 해서 절세를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금 지급 주기나 지급일 또는 지급 방식 등에 따라서 내 재무 상황에 맞게끔 무제한으로 변경은 어느 때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부양가족의 독립이나 재취업 등 본인의 재무 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인출 계획을 수정하고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각 금융회사마다 연금 지급의 서비스와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퇴직금을 받기 이전에 이 금융회사에서 연금에 대한 지급 방식이 어떤지를 미리 사전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NH투자증권에서는 다양한 연금 지급 방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기연금뿐만 아니라 비정기 연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예감책님께서 11년 차에 연 1,500 넘어도 절세가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 이게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던 어드바이저님이 해주셨던 연금 수령 한도 네, 요거 맞습니다.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네. 11년 차인 경우에는 네. 더 이상의 연금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인 경우에는 원래 70% 가세가 됐던 거를 이제 60%까지 추가적으로 절세가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렇게 바로바로 좀 올려주세요. 너무 좋아요. 네. 네. 내용이 약간 들어도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내 그렇죠. 상황에 맞게 그런 점 있으시면 또 바로바로 올려주시고요. 네.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들 실시간으로 또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연금, 비정기연금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럼 연금 지급 방식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갱블님. 저희가 네. 너무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너무 보니까 많은 서비스. 네.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같이 화면 아마 보면서. 저희가 준비한 한 7번째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화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 연금 지급 방식을 한 5개 정도로 저희 회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공하는 금융기관들 중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개는 금액 지정형, 기간 지정형, 그리고 금액 기간 지정형, 구간 지정형, 마지막으로 연간 한도 내 수령형이 있습니다. 네. 금액 지정형은 말 그대로 제가 받고 싶은 금액을 딱 지정하는 서비스이고요. 매월 100만 원을 받고 싶다 또는 나는 뭐 분기별로 500만 원씩 받고 싶다. 혹은 내가 1년에 한 번 1,000만 원씩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금액을 지정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매회 저희가 월 단위 또는 뭐 반기, 분기, 연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연금액을 가입자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이제 지급 주기에 따라서 입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기간 지정형은 말 그대로 이제 기간을 지정하는 거예요. 5년과 40년 사이에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싶을 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한 기간과 그 다음에 지급 주기에 따라서 회차가 설정되게 됩니다. 이 연금 계좌 평가액을 자녀 회차에 나누어서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지급 기간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십니다. 네. 금액 기간 지정형은 말 그대로 기간과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만 55세가 되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으실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만 65세 이상. 맞습니다. 이야. 어우, 65.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55세부터 65세까지는 내가 받을 돈이 조금 적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니까. 그럼 나는 65세까지는 금액을 조금 많이 받고 65세부터는 금액을 조금 받겠다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금액까지 같이 지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55세부터 65세까지는 내가 매월 300만 원씩 받다가 65세부터는 매월 100만 원씩만 받을게. 이게 이제 금액 기간 지정형 방식이고요. 구간 지정형도 약간 요거랑 비슷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에는 많이, 수령 기간에는 적게 받고 싶을 때 요 구간을 나누어서 이제 세전 금액을 이제 지정을 하는 방법인데 이게 금액 기간 지정형과 조금 비슷한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연간 한도 내 수령은 아까 제가 연간 연금 수령 한도 금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나는 절세를 조금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한도 내에서 빠르게 이제 좀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최대한 연간 연금 수령 한도까지 받고 그 지급 주기는 뭐 1년에 한 번 또는 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방법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세팅을 한다고 해서 이게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자금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맞습니다. 설정을 해놨다가. 근데 오늘 저희가 퇴직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정말 본인의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네. 으라차차님께서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 후에 만 55세가 되어 연금 수령이 개시가 되었을 때라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 수령받는 연금의 남은 자금은 계속 투자할 수가 있나요? 두 번째, 만 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 중에도 계좌에 계속 납입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답변을 으라차차님의 네. 우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은 연금은 이제 수령 받고 나서도 출금을 하시고 나서도 남은 자금은 계속 운영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계속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연금으로 받으신 금액 외로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만 55세가 되어서 연금을 수령 중에도 그 계좌에 납입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금 개시하시고 나서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십니다. 이제 대신에 원래 IRP 같은 경우에는 141계좌로 연금금융회사의 IRP 계좌를 한 개밖에 개설을 못했는데요. 네. 이렇게 연금 개시를 하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IRP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설할 수가 네, 있군요. 맞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올려주세요. 네. 다음 질문 계속 이어가 볼까요? 사실 이 퇴직연금이 목돈이기도 그렇죠. 하고 이 목돈이라는 건 급할 때 또 가장 생각나는 돈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특정 시점에 좀 큰 돈이 필요하다, 인출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연금이라는 게 부지런히 쌓아왔는데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면은 뭐 그동안 받았던 절세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뱉어야 될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그 무서움 때문에 내 돈이지만 쓸 수 없는 돈? 맞아요. 약간 그림의 턱 같은 느낌을 그럴 받는 것 분들도 같아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땐 또 어떻게 우리가 좀 헤쳐나가야 돼요? 이것도 저희가 일단은 요 재원이 퇴직금 재원이냐 네. 또는 내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개인이 납입한 재원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뭐 그 55세 이상이 돼야지만 연금 개시가 가능하고 그럴 때에는 비정기 연금이라는 거를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맞아요. 텐데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는 제가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절세 미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넘겨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 한도까지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령 한도가 넘어가면 이제 퇴직소득세를 100% 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목돈이 필요할 때 어쨌든 연금 수령 한도까지는 이제 절세 혜택을 받고 그것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100%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런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고 그게 바로 저희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비정기 연금 서비스. 비정기 연금 서비스. 저희는 비정기 연금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내 계좌 평가 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네. 언제든지 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년에 뭐 한 번만 인출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필요하실 때마다 인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이 좀 급하게 필요하시다면은 그 인출 계획에 맞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100%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정기 연금 서비스. 맞습니다. 절세 비정기 미연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주시고 네. 싶으신 지금 말씀 많이들 있을까요?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인사이드 아웃 영화 아시죠? 알죠, 알죠. 좋아해요. 이 내 계좌 안에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색깔별로 돈이 같은 돈이 아니라 이렇게 색깔별로 다른 돈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내 개인적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고요. 그런 색깔이 있고 그 다음 색깔이 퇴직금이라는 색깔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세액공제 받은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 그리고 거기에 붙은 운용수익이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잔고가 있는 그 겁니다. 성격이 다 좀 그렇죠. 다르다. 그렇게 네. 다 인사이드 아웃처럼 네. 색깔이 다 다른 네. 건데요. 요거를 이제 출금할 때에 다 순서가 있고 또 출금할 때에 연간 수령 한도 내에서 이 색깔들을 출금할 때 과세가 다 다르고요.
연금 수령 한도 초과되는 경우에도 이 색깔이 다르게 다 출금이 되시는데 저희가 계속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출금을 하셔야 절세 혜택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그 목돈이 혹시 생기면 앵커님들 혹시 요즘 욜로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여행 다니시고 쓰자, 네, 즐기자 네. 약간 이런 분위기시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목돈 서비스, 비정기연금 서비스를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 퇴직연금 잔고가 여러분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잔고이기 때문에 조금 아껴두시다가 혹시라도 55세 넘으셨는데 자녀가 만약에 결혼한다던가 긴급하게 자금이 또 필요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저희가 김민경 차장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비정기 연금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 잔고 안에 평가 금액의 90%까지 다 출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금이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주의할 점이 네. 그 퇴직금이라는 색깔이 있는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 퇴직금 안에서 만약에 제가 1억 원을 출금할 건데 이 한도 내에서 출금하시게 되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를 하고 출금이 되시는 건데 만약에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해서 내 퇴직금을 다 출금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분도 출금은 가능하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는 이게 원래 내가 정해져 있는 퇴직소득세의 10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 안에서는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되고 한도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 내가 정해져 있는 퇴직소득세의 100%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정기 연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금융회사에 다 갖고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네. 주로 증권사에서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은퇴자분들은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으로 이제 이체를 하실 때 아무래도 다양한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NH투자증권 홈페이지에 연금자산 100세 시대 연구소 내에 발간 서적 또는 더백 리포트라는 메뉴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유용하게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누가 저분을 긴장했다라고 표현해요. 손 떨리는 거 보이실까요? AI 서비스 같아요. 물을 못 마시겠어요, 네. 지금. 네. 아니, 지금 저희가 저도 찾아봤어요. 네. 내가 생각하는 그 네. 캐릭터들 나오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확실하게 이해가 좀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색깔 네. 설명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네. 해주신 분들 계시고 네. 좋습니다. 일단은 네. 저희가 두 분께 계속해서 질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금 수령할 때 또 이 연금 세금이라든지 수령할 때. 연금을 수령할 때 인출 순서, 순서라든지 뭐 세금 네. 이런 부분들. 손혜 씨가 또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아니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갱블리께 갱블리께 넘기려고요. 이 부분. 제가 이럴 줄 몰라요. 알고 네. 또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요. 인출 순서와 세금을 해결하는 법. 네, 저희가 8번째 슬라이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네. 그 절세미연님께서 네.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8번째 슬라이드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해 주시면 네. 나올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로 인출이 되는 부분이 바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의 부담금.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세액공제를 받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돼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출금을 하면 100만 원이 다 인출이 되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이고요. 만약에 이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이 뭐 한 1,000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이 이제 다 인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인출이 되는 게 바로 퇴직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DB나 DC, 기업형 IRP, 뭐 퇴직금 제도 관계없이 어쨌든 퇴직급여의 꼬리표를 달고 입금이 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인출이 되게 되는데 여기 두 번째로 인출이 될 때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을 하시면 아까 네. 저희가 70%까지 맞아요.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11년 차, 그러니까 연금을 11년 차 이상 수령을 하셨으면 최대 60%만 그렇죠. 납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이제 퇴직소득세를 40%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퇴직소득까지 다 인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인출이 되는 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과 운용수익 재원에서 나가게 되는데 이때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돼서 연령에 따라서 5.5%에서 3.3%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만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가 원천징수가 돼서 이제 세금이 차감된 금액이 내 계좌에 입금이 되는 거고요. 아, 제하고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70세에서 79세까지는 4.4%, 만 80세 이상까지는 이상부터는 3.3%가 제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을 보시면 연 1,500만 원 초과 시에는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희 아까 댓글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 퇴직급여를 연간 1,500만 원 이상 수령을 해도 소득세가 절세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 아마 이 부분에 이제 해당돼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퇴직급여는 연 1,500만 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네. 퇴직소득은 이제 저희 두 번째 이제 퇴직소득은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만 찾으시면 이제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돼서 내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60%에서 70%의 퇴직소득세만 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받은 개인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을 하시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제가 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네. 뭐 찾는 거 이런 거는 그리고 운용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좀 유연하게 가능한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서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연령별로 혹은 뭐 금액별로 그렇죠. 절세, 퍼센트 이런 게 좀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세부적인 전략을 좀 잘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절세위원님 여기 네. 또 네. 순서에 따른 조언 네, 좀 네. 해주시죠. 맞습니다. 네. 저희 김민경 차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개인 계좌에 퇴직금이랑 세액공제 같은 그 금액들이 다 같이 있을 때 제가 색깔별로 다 다르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랬을 때 내 자금 중에서 어떤 금액이 먼저 빠져나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색깔별로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이제 세액공제 받으려고 올해 입금했다던가 또는 세액공제 받으려고 입금했는데 세액공제 못 받은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연말정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 경우에는 이제 이게 비과세로 해서 이 부분이 먼저 출금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순서가 퇴직금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제 퇴직금이 출금이 되는 순서인데 거기서 중요하시고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들이 그럼 내가 퇴직금을 1,500만 원 초과해서 1억 출금해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러다가 저 종합과세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종류가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퇴직금으로 재원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출금을 해도 연금으로 1,500만 원 연 넘게 출금을 받으셔도 이 퇴직소득 재원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연 1,500만 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아니다. 맞습니다.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셔서 많이들 물어보셔서 한 번 더 저희가 되짚어 드렸고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인출이 되는 순서는 아무래도 이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과 운용 수익이 되는데요. 이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고 아까 나이대별로 5.5%에서 3.3%로 과세가 되는 구간이 다르게 됩니다. 네. 단 이 재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이 아니라 이거는 개인적으로 입금하신 거고 수익이 나신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간 전 연금사 합산해서 연간 1,500만 원 초과해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거나 또는 분리과세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 재원으로 내가 연금 수령하는 건지 또는 세액공제용 받았던 금액으로 연금 수령하는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떤 색깔의 돈이냐?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보기엔 이제 일반 어. 고객님들은 내 계좌 안에 돈이 다 똑같은 돈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의 또 색깔이 다 다른 거죠. 예, 퇴직금인지 세액공제 받은 돈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셔서 출금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아, 색깔 비유가 참 좋았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이게 참 됩니다. 많이 어려워서 사실 제가 그러니까요. 쉽게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소중한 내 돈이니까 네, 이름을 맞습니다. 하나하나 좀 지어주고. 네, 괜찮네요. 너는 귀여우니까 쿠키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네. 좋다. 좋은데 약간 좀. 귀엽네요. 자, 수령 전략, 퇴직금 수령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고 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딱 5가지의 포인트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금을 수령을 하면 연금 수령으로 퇴직소득세를 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절감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연금 지급 방식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의 재무적 상황에 맞게 이제 연금 지급 방식을 결정을 하고, 네 번째로는 방금 저희 절세미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 퇴직연금 그 계좌 안에서 자금 색깔에 맞게 색깔에 따라서 인출 순서랑 세금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질문 주신 것처럼 연금을 개시하고 나서도 투자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연금을 개시를 하고 나서도 안에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 매도 방식이나 운용하는 내 상품에 따라서 어떻게 인출을 할지를 좀 더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사항들 알아봤으니까 네. 이제 세부적인 고민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잠깐 보고 와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네. 궁금한 점에 대해서 또 남겨주세요. 저희가 앞서서 했던 것처럼 또 실시간으로 시간 허락하는 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주식도 그렇고 오늘처럼 연금이나 절세에 관련된 부분들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그렇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손쉽게 신청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방법 1번 설문 링크 통해서 참가 가능합니다. 눌러주세요. 들어오시고요. 이게 좀 어렵다. 방법 2번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네. 메일 통해서 자세하게 또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리고 경품도 보내드립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 뭐 주식 고민이라든지 네. 투자 고민 중에서도 이 종목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5종목 이상 기재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네. 한 종목, 두 종목 있어도 관심 종목까지 해가지고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럼요. 여러 가지 네. 좀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채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고요. 출연자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고민을 세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도 세세하게 살펴보고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한 번 더 정확하게 내 연락처 기재했는지 지금 확인해 주세요. 네, 채택되셨는데 저희가 경품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락이 안 돼가지고 못 그런 보내드리는 분들도 있으니까. 분들 네, 계십니다. 연락처 정확하게 남겨주시고요. 자, 들어와 있는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민희 씨. 첫 번째 사연 네. 닉네임 새 인생 살자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 퇴직연금으로 다양하게 상품 운용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고 세제 혜택 계좌를 알아보고 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이 계좌 2개가 있던데 이름만 들었을 땐 사실 너무 헷갈리거든요. 이 연금과 IRP가 다른 게 무엇인지, 또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는 뭐가 더 유리한지 궁금해집니다. 또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면 상품 운용을 다양하게 좀 하고 싶은데 어떤 걸 가입해야 할까요? 두 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새 인생 살자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연금저축과 IRP 뭐 있다 없다 이 정도는 다 아셔도 세부적으로 운용 전략이나 뭐 이런 부분 모르실 수 있죠. 네. 이 기회 통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갱블리님 요 답변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나마. 네. 우선은 이런 고민,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너무 많으시죠. 네, 아까 저희 댓글창에도 잠깐 보니까 연금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 저희 현장에서 되게 많이 받거든요. 연금자가 들어가는데 맞아요. 뭐가 세부적으로 많아요. 많아요. 네. 이게 이제 뭐 판매사가 네. 은행이냐, 뭐 증권이냐, 보험이냐에 따라서 그 뒤에 붙는 단어들도 다릅니다. 옛날에 은행에서 팔았던 데는 연금 신탁,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건 연금저축 펀드.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건 연금저축 보험인데요. 네.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운용을 직접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알아서 이자가 붙느냐,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연금저축과 IRP는 다른 좀 개념이기 때문에 한도도 다르고 운용할 수 있는 상품들도 다릅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류라도 하더라도 어디서 운영하냐, 어디서 만들어냈냐에 따라서 맞아. 다를 수 있다. 비슷한데 이름이 달라서 헷갈려. 너무 헷갈려요. 네. 우리 강미연 네. 어드바이저님 어떻게 네. 답변을 짧게만 좀 부탁을 드린다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퇴직금을 받을 때 월급 계좌로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외적으로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월급 퇴직금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계좌는 나중에 연금 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금펀드, 연금신탁, 연금보험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 펀드로만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 차이점을 구분을 짓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다르고요. 그리고 위험자산의 투자 한도, 그리고 수수료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운영하다가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인출 계획에 맞는 계좌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새 인생 살자님의 고민 한번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세제공제 혜택을 위해서 계좌를 가입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연금저축, IRP,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 다니는 저에게는 뭐가 더 유리할까요? 자, 세액공제 혜택 받으면서 상품 운용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민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고른다면, 그리고 직장을 또 다니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지 상담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블리님, 네. 뭐가 하나만 고르면 유리할까요? 골라주세요. 이거는 사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저희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그 연금저축이냐 또는 IRP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네. 연금저축은 최대 내가 납입한 금액의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IRP는 거기에 300만 원이 플러스된 900만 원까지 최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세액공제를 받는 율도 달라집니다. 네. 내 연간 총 임금이 이제 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16.5% 납입 금액의 16.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간 납입 금액의 13.2%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말정산을 했는데 세금을 되게 많이 토해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IRP 계좌를 당연히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600만 원까지만 내면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연금저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다만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이트해요. 그래서 위험 자산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그 연금저축의 그 안에서 위험 한도가 없기 때문에 100%까지 다 ETF를 투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연금저축 또는 IRP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드바이저님도 이 부분 조언 좀 주세요. 어떤 뭐가 게 더 좀 유리할까요?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맞습니다.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네. 사실 저 또한 IRP랑 연금저축 계좌 많이 헷갈렸거든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우선은 상품으로 분리해 보자면 네. 내가 원금 보존되는 원리금 상품으로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안 되고요. IRP에서는 그건 IRP. 예금과 EAB 상품이 원리금 보존되는 상품이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상품을 중점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는 운용하시다가 내가 이제 출금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출금이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출금이 가능하신데요. IRP라는 계좌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세제 혜택 계좌이기 때문에 출금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적 사유에 한해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여서요. 한번 입금하게 되면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 출금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좀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잘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뭐 투자 성향하고도 조금 맞아요. 네, 관련이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군요. 네. 그러면. 말씀 중에 원리금 보장 이 부분이 네. 저는 확 좀 그러니까요. 의미가 작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같이 쫄보, 원금. 쫄보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요. 이런 상품들을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블리님 좀 네. 세세하게 볼까요? 네. 네. 우선은 저희 9번째 슬라이드를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인이 가입한 또는 가입을 하실 연금 상품명이 세제 적격인지 또는 세제 비적격인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네. 합니다. 이 말부터가 조금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개인연금 자체는 국가에서 워낙 저희가 OECD에서 노후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금 미래에 대한 투자가 조금 안 돼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유인책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저희 세액공제 등의 혜택인데 납입을 할 때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면 세제 적격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납입을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제 비적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느냐라고 살펴보면은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연금 저축과 IRP 계좌가 되겠고요. 세제 비적격 같은 경우는 내가 납입을 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나중에 수령을 할 때는 비과세, 즉 내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받을 때 이제 좀 세제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 아까 저희 채팅창에도 한 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연금보험 자체는 세제 비적격이고요.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나서 연금을 받게 되면은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근로를 하고 있고 그렇죠. 직장인은 당연히 연말정산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자체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세제 적격 상품인 연금저축계좌나 또는 IRP 계좌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리금 보장 이런 네. 부분도 지금 IRP 네. 안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원리금 보장, 즉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는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하신다면 IRP를 활용할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목이 메요. 예. 물 좀 드세요. 목 조심하셔야 돼요, 다들. 네, 요즘에 감기가 좀 사례가 유행입니다. 좀 물 드세요, 물 드세요. 네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그러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요. 닉네임 돈덩이 님이 보내주신 돈덩이님. 네, 네. 사연입니다. 오늘의 고민 제목은요. 퇴직연금 DB에서 DC로 전환해도 될까요? 라는 내용으로 또 보내주셨거든요. DB는 뭐고 DC는 뭐지?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차례로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장에서 임금 피크를 앞두고 있는 54세 여성입니다. 임금 피크가 55세에 곧 있을 예정인데요. 정년은 60세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현재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DB라고 하는데 퇴직연금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DB에서 DC로 제도 전환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걸까요? 만약에 전환했을 때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직장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직장인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DB, DC 이거 잘 알아봐라. 뭐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오늘 돈덩이님 고민도 여러분께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갱블리님, 이 고민 어떠세요? 일단은 임금 피크제가 굉장히 최근에 많은 기업에서 도입을 좀 했어요. 네. 물론 생겼다가 없어지는 회사도 좀 있는데 일단은 저희 회사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만 56세가 되면 이제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만 56세에 퇴사를 하시기도 하고 혹은 60세 정년까지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말은 결국은 퇴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년까지 회사를 다닐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분들은 당연히 DC형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DC형이 DC형이 뭐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네, 일단은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계산이 달라질까요? 저희 이 부분은 조금 여기 화면에 맞습니다. 네네네네. 아주 센스 있게 띄워주셨네요. 절세 미연님께 좀 넘겨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가볼게요. 네네. 절세 미연님. 알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퇴직연금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DB와 확정기여형 DC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일 큰 차이점은 이 잔고를 내 퇴직금을 누가 운용하느냐 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산식도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DB형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주체로 상품을 선택을 하고요. 네. 운용이 수익이 낮다 하더라도 법인에 기속되는 거고요. DC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선택도 제가 직접 하는 거고요. 운용 수익도 결국엔 내 퇴직금에 기속이 되는 건데요. 산식으로 조금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DB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는 퇴직금은 확정되어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법인에서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회 적립을 해서 운용을 하고요. 직원분들은 퇴직 시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적립금의 운용 성과는 법인에 기속되는 거고요. 따라서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급여액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에 DC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 산정이 매년 사용자가 이제 납입한 부담금 계산 방식은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즉 내 1개월치의 월급이 내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이 계좌를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건데요. 따라서 내가 퇴직할 때의 DC는 퇴직금의 운용 수익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B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 전에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는 급여가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하에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 대기업의 연공서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많은데 저직급 근로자분들은 계속 임금 상승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더 유리하고요. 투자 성향상 관심이 없고 또는 자산 관리에 대해서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DB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잦은 이동이 있으신 분들이나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이미 고직급 근로자분들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분들께는 DC가 유리한데요. 특히나 질문 주신 대로 임금 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금 피크 적용 전에 이미 임금 상승률을 다 반영된 DB 퇴직금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DC로 변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산 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나 노후 준비 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DC의 계좌가 좋은 거고요. 사실 이제 평생 요즘 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임금 인상률마저도 사실 낮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DC를 내가 상품을 잘해서 운용을 해서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내 운용 수익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아무래도 자산 증식에 효과적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뭐 경제를 알자님께서도 우리처럼 주식하는 사람들은 DC가 맞지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저는 사실 DB, DC의 개념조차 굉장히 모호하고 네, 맞아요. 희미했는데 네네. 이렇게 보니까 좀 맞아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DB형에서 DC 제도 전환에 유리한 사람들도 퇴직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 절세위원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갱블리가 좀 정리를 해줬죠. 네. 네. 뭐가 더 유리한지. 일단은 신입사원이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진급을 할 기회가 많고 음. 그리고 임금이 또 상승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일단은 DB가 훨씬 유리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당연히 높은 회사는 DB가 유리할 거고 그다음에 나는 내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내 퇴직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다녔던 그것만 인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는 퇴직할 때 받을래. 이렇게 이제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DB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직급 근로자 또는 이제 안전한 좀 대기업을 다니시는 근로자분들 또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근로자분들은 DB가 유리하실 거고요. 그냥 둘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예. 알아서 이제 쌓여나가는 네, 네, 그 네. 이제 그런 걸 원하시면 DB가 유리하실 거고 말고 나는 아까 저희 댓글에 경제를 네. 알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식에 관심이 많고 나는 재테크에 되게 관심이 많아.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회사 임금 상승률 뭐 연에 한 2, 3% 정도 되는데 나는 내가 투자를 해서 훨씬 더 많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곧 임금 피크 제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는 뭐 진급을 다 해서 더 이상 나는 진급에 별로 기대가 없어. 이러신 분들을 DC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직급 근로자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 분들은 DC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구별이 딱 된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이 더 다행이네요. 유리할지.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DB? 막 이렇게 생각을 DB? 지금 저도 해보게 되는데 대기업 취직해서 DB를 그냥 돈 많이 받고 그냥 관심 없고 DB 느낌으로. 그래도 DC형이 유리한 분들은 확실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네요. 네, 퇴직연금의 이런 제도별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끝날 때 이것만큼은 유의하자. 이것만큼 우리가 또 주의해서 이 선택을 하자. 두 분의 좀 팁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드바이저부터 할까요? 네. 우선은 DB/DC 중에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요. 사실 요즘 추세가 법인에서도 DB보다는 DC를 많이 도입하는 그렇구나. 추세입니다. 그래서 DC로 운영을 하시다가도 많은 이제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또 가장 큰 차이점이 DB와 DC 중에 DC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면 내 퇴직금을 중간에 뺄 수가 있는데요. DB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개인 계좌가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DC처럼 개인 계좌로 생각하시고 중도 인출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가능한데요. 이 법적 사유는 시간상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죠. DB와 DC의 차이점에 중도 인출이 되느냐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 인출 얘기 들으니까 또 전 마음이 또 달라지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갱블님.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DC나 IRP나 개인연금은 결국 본인이 운용을 하는 거고 결국은 나의 노후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인출을 하는 방법 되게 다양하고 운용할 수 있는 또 상품이 가장 다양한 건 증권사거든요. 사실 제가 증권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증권회사에 근무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가입자분들에게 어떤 게 가장 유리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이제 가입자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편하게 운용을 하고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들이 증권회사이고요. 뭐 그 증권회사 중에서도 단연 NH투자증권이 우수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댓글에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증권사로 옮기는 게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도 사실은
사실은 저희 댓글에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운용하는 상품이 많은 이제 증권회사가 유리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도 훨씬 편리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임금 피크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요거는 피크 되기 전에 중간 정산 뭐 이런 것도 유리하고 이런 것도 맞습니다. 알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임금 피크를 네. 들어갔을 때의 네. 나의 그 퇴직급여 수준과 그다음에 나는 임금 피크 들어가기 전보다 뭐 한 3년 전이 훨씬 더 급여가 우리 회사는 좀 수준이 높아라고 하시면 임금 피크 들어가기 그 3년 전, 즉 나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시점에 DC로 전환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근데 그런 시점을 또 개인이 파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맞아요. 힘들어서 두 분이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네. 많은 상담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자주 하겠습니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벌써 위원님께서도 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 남겨주셨거든요. 다음에 저희가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미연 차장님, 강미연 어드바이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연금 관련돼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 시장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4%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우리 증시 이렇다 할 어떤 방향성 없이 모멘텀도 계속해서 좀 약한 특별한 모습들. 것도 없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반등세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경계심이 계속해서 짙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뒤에는 좀 뚜렷해질까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고민 계속해서 매일 아침 10시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